오늘은 명절에 속상한 시어머니의 세 분의 사연을 들고 나왔는데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소중한 사연들 함께 만나보실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 67세 김순자라고 합니다. 30년 전 27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추석 차례상을 차려왔어요. 365일 중에서 가장 무서운 날이 추석이었거든요. 무섭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시어머니 눈치, 시누이들 눈치, 심지어 조카들까지. 모든 시선이 차례상 위에 올라간 음식들을 향해 있을 때 그 부담감을요. 좋아요 해주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명절에는 따뜻함만 있을 거예요. 에고, 올해 송편이 좀 질기네? 전이 좀 짜지 않아? 나물이 간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찌르는 칼날 같았어요. 그래서 매년 추석 한 달 전부터 연습하고 2주 전부터는 장보기 시작하고 일주일 전부터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가장 따뜻했던 명절이었답니다. 어머니, 혈압약 드셨어요? 막내 며느리 은영이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어요. 추석을 일주일 앞둔 화요일 아침이었죠. 응, 먹었다. 너희는 언제 와? 저희는 추석 당일 아침에 갈게요. 그런데 어머니, 은영이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려다 말려다 하는 그런 목소리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올해는 좀 다르게 해볼까 해서요. 다르게? 뭘 다르게? 그냥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은영이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분명 뭔가 있는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에 들어갔어요. 혹시나 싶어서 평소보다 2배로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먼저 전통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쌀을 골랐어요. 송편용 맵쌀은 올해 햅쌀로, 차례용 찹쌀은 작년에 미리 사둔 것 중에서 가장 윤기 나는 걸로 골라뒀거든요. 할머니, 이거 정말 좋은 쌀이에요. 근데 많이 사시네요? 쌀집 사장이 궁금해했어요. 응, 추석 준비 때문에. 우리 집에 20명 넘게 와.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요즘 집들은 다 간단하게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간단하게? 그게 무슨 말이지? 추석을 간단하게 한다고? 조상님께 올리는 차례상을 간단하게. 집에 돌아와서 큰며느리 미영이한테 전화했어요. 미영아, 너희는 언제 오니? 어머니, 저희 곧 가요. 그런데 올해는 그냥 음식 간단하게 해요. 요즘 아이들도 전통 음식 잘 안 먹잖아요. 또 간단하게라는 말이 나왔어요. 세상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다가 문득 30년 전 첫 추석이 생각났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였죠. 그때 저도 지금 은영이 나이였어요. 27살. 순자야, 송편 보조 좀 와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옆에서 송편을 빚었어요. 손이 서툴러서 모양이 삐뚤빼뚤하면 혀를 차시며 다시 하라고 하셨죠. 이게 뭐냐? 송편이 이래서 어디 조상님께 올리겠냐? 그때는 정말 무서웠어요. 틀리면 안 되는 시험을 치르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도 그때 제 나이에 시어머니 밑에서 똑같이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도 또 그 시어머니에도 그렇게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전통이었던 거죠. 추석 3일 전 토요일 드디어 며느리들과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큰아들 정수와 미영이, 둘째 민수와 그의 아내 현주, 그리고 막내 준수와 은영이. 손자 손녀까지 합치면 총 15명이었어요. 자, 다들 앉아. 올해 추석 준비에 대해서 얘기하자. 저는 평소처럼 역할 분담을 하려고 했어요. 누구는 전 담당, 누구는 나물 담당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은영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시선이 은영이에게 집중됐어요. 뭔가 중대한 발표를 할 때의 그런 분위기였죠. 어머니께서 30년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매년 추석 때마다 혼자서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뭘 고생이야. 당연한 거지.
제가 말을 자르려고 했는데 은영이가 손을 들어 저를 제지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나이가 이제 67세세요. 저희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데 왜 어머니 혼자 이 모든 걸 다 짊어지셔야 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평소 말이 없던 은영이가 이렇게 긴 말을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더군다나 이런 내용을 말하다니. 그래서 저희가 의논했어요. 올해는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하겠어요.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세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쉬라고? 추석 준비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은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추석 차례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머니, 중요하니까 더욱 저희가 해야죠. 어머니께서 평생 해주신 걸 이제는 저희가 배워야 할 때가 됐어요. 큰 며느리 미영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나이가 될 때까지 계속 어머니가 하실 건가요? 그게.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언제까지 제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둘째 며느리 현주까지 나섰어요. 어머니, 저희 진짜 열심히 배웠어요. 유튜브도 보고, 요리책도 사고, 정말 어머니만큼은 아니어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손자들도 거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우리도 도울게요. 맞아요. 할머니는 그냥 앉아서 지시만 해주세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30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뒤바뀐다는 게. 안 돼. 그게 어디 있는 일이야. 차례상을 며느리들이 차린다고? 조상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려? 제가 강하게 반대했지만 며느리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정말 잘해볼게요. 은영이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면 어떡해요? 혈압도 높으시고 무릎도 안 좋으신데 저희가 바라는 건 어머니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정말 아이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결국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하지만 완전히 손을 뗀 건 아니었죠. 멀리서라도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추석 전날 일요일 며느리들이 장 보러 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저는 혼자 집에 남아서 초조하게 기다렸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은영이었어요. 어머니, 송편쌀은 어떤 걸로 사야 해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고 어떡해. 맵쌀로 사야지. 그것도 올해 햅쌀로. 네, 알겠어요. 그리고 콩나물은 어떤 걸로요? 콩나물은 굵지 않고 가는 걸로. 아니, 내가 가서 같이 사자. 안 돼요.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저녁 때가 되어서야 며느리들이 큰 봉지들을 들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장 다 봤어요. 은영이가 신나게 말했지만 제가 봉지 안을 들여다보니 깜짝 놀랐어요. 은영아, 이게 뭐야? 송편 믹스였어요. 그냥 물만 부어서 반죽하면 되는 그런 제품. 어머니, 이거 요즘 많이 쓴대요. 편하고 맛도 좋다고 해서. 아니야, 이건 안 돼. 송편은 직접 쌀을 불려서 빻아서 해야 해. 어머니, 한 번만 써보면 안 돼요?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 며느리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부엌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잠을 깰 수가 없었어요. 뭔가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가끔씩 들리는 작은 비명소리. 새벽 3시쯤 참다 못해 부엌으로 나가봤어요. 어머나. 부엌이 완전히 전쟁터였어요. 밀가루는 바닥에 흩어져 있고 기름은 여기저기 튀어 있고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은영이가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는데 얼굴에 밀가루를 묻히고 있었어요. 얘들아, 이게 뭐야? 죄송해요. 생각보다 어려워서. 미영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옆에서 현주가 송편을 빚고 있었는데 모양이 정말 송편이 아니라 만두 같았어요. 전도 계속 타고 콩나물 무침도 너무 짜고. 은영이가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역시 내가 해야 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가 보였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자신만만했나 봐요.
정말 어려워요. 은영이가 앞치마로 눈물을 닦았어요. 30년 동안 어머니가 혼자 이 모든 걸 해오신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들이 저를 무시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라 정말로 저를 위해서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자, 이제 그만하고 다들 앉아. 저는 며느리들을 식탁에 앉혔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건방졌어요. 은영이가 또 울먹였어요. 아니야. 너희가 잘못한 게 아니야. 저는 찬장에서 꿀차를 꺼내서 끓였어요. 새벽 4시에 마시는 꿀차. 3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은영아,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지 이제 알겠어. 어머니, 나도 너희 나이에 시어머니 밑에서 배웠어. 그때는 정말 무서웠지. 틀리면 안 되는 시험 같았거든. 며느리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어머니도 그때 힘드셨을 거야.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우셨을까. 저는 처음으로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봤어요. 어머니,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죠? 저희가 망쳐놓은 것들? 미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내일은?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모든 걸 다시 준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일은 너희가 한 걸로 해보자. 네? 며느리들이 깜짝 놀랐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옆에서 조금씩 도와줄게. 그리고 부족한 건 마트에서 사와도 돼. 정말요? 은영이 눈이 반짝였어요. 어머니, 그러면 조상님이 화내시지 않을까요? 현주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조상님이 뭘 보실까? 음식을 보실까? 아니면 우리 마음을 보실까? 그 말을 하면서 저 자신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조상님께서 원하시는 건 완벽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들이 마음을 모으는 거 아닐까? 며느리들이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나는 완벽한 차례상을 차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뭔데요? 함께하는 거. 혼자 끙끙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웃으면서 하는 거. 그 순간 며느리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니, 그럼 내일 정말로 저희가 해도 돼요? 응. 대신 못하는 건 솔직하게 말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와, 정말요? 고마워요. 은영이가 저를 꽉 안았어요. 30년 만에 느끼는 며느리의 따뜻한 체온이었어요. 추석 당일 아침 상황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온 집안이 들썩들썩했어요. 며느리들은 물론이고 아들들까지 나서서 도와주더라고요. 아빠, 이 나물 어떻게 무쳐요? 어머니께 여쭤봐라. 어머니, 시금치 나물간이 어때요? 은영이가 숟가락으로 떠서 제게 맛을 보여줬어요. 소금이 조금 더 필요해. 네, 신기한 건 이렇게 함께 하니까 전혀 힘들지 않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손자들도 나서서 도와줬어요. 할머니, 저는 뭘 도와드릴까요? 너희는 상 닦고 그릇 정리하고. 네, 큰손자 진우가 먼저 나섰고 나머지 아이들도 따라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오전 10시쯤 되니까 상차림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오후까지 걸렸을 텐데. 어머니, 이제 다 됐어요. 은영이가 뿌듯하게 말했어요. 상을 보니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송편 모양도 제각각이고 전도 좀 탄 게 있고 나물 색깔도 예전만큼 곱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흐뭇했어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누이 시동생들, 조카들 총 20명이 넘게 왔어요. 차례를 지내고 나서 식사 시간이 됐어요. 제일 긴장되는 순간이었죠. 형님, 이 송편 어디서 샀어요? 쫄깃하고 맛있네요. 시동생이 물었어요. 아, 그거. 은영이가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대답하니까 모든 시선이 은영이에게 집중됐어요. 정말요? 와, 솜씨 좋은데요? 맞아요.
이전도 정말 바삭하고 맛있어요. 조카들이 계속 칭찬을 했어요. 사실 송편은 반은 직접 만들고 반은 떡집에서 사온 거였어요. 전도 일부는 마트에서 산 거였고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정성스럽게 차리는 집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집도 이제 다 사서 해요.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게요. 근데 여기는 정말 예전 맛이에요. 친척들의 칭찬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보는 건 음식의 완벽함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정성이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함께 웃으면서 식사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거구나. 할머니, 내년에도 이렇게 할 거예요? 막내 손자 지훈이가 물었어요. 그럼 너희도 도와주고. 네. 저는 내년에는 송편도 빚을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신나게 대답했어요. 그때 은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가족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됐어요. 나도 고마워. 너희 덕분에 30년 만에 편한 추석을 보냈어.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전통은 음식을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마음을 모으는 거라는 걸. 진짜 효도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는 거라는 걸. 그리고 사랑은 완벽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함께 불완전하더라도 웃으면서 하는 거라는 걸. 그의 추석이 끝나고 며칠 후 은영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저희 추석 준비하는 영상을 찍어뒀거든요. 가족들끼리만 보려고 했는데 혹시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유튜브? 그게 뭐야? 인터넷에 영상 올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게요. 우리 집 일을 남들이 왜 봐?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정말 좋았거든요. 가족이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다른 분들도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의 추석 이야기가 인터넷에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십 개밖에 안 됐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한 달 만에 100만 뷰가 넘었어요. 댓글들을 보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매년 추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 영상 보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올해는 가족들이랑 함께 준비해 볼게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 정말 와닿아요. 67세에도 새로운 걸 배우시는 모습이 멋져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걸. 오래된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런 변화가 더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 저는 67세가 아니라 1세예요. 새로운 인생의 1세.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전통의 1세.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배운 1세예요. 올해 추석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돼요. 며느리들과 함께, 손자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석이요. 벌써 은영이가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올해는 제가 유튜브 보면서 연습했어요. 송편 빚는 법 완전 마스터했다고요. 그래? 그럼 이번에는 호박전도 도전해볼까? 와, 정말요? 호박전 만드는 법도 가르쳐 주세요. 미영이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는 오래 나물 종류를 더 늘려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셨던 도라지 나물 만드는 법 알려주세요. 도라지 나물? 그건 좀 까다로운데. 괜찮아요.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죠? 이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했을까요? 현주까지 나섰어요. 어머니, 저는 올해 차례상 차리는 순서를 정확하게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들이 단순히 일을 덜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전통을 이어받으려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손자들도 변했어요. 할머니, 저 올해 중학생 됐으니까 더 어려운 일도 할 수 있어요. 진우가 의젓하게 말했어요. 나는 고등학생이니까 할머니 대신 무거운 거 들 수 있어. 지훈이도 자랑스럽게 가슴을 폈어요. 아, 이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아들들의 변화였어요. 어머니, 올해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큰아들 정수가 말했어요. 맞아요. 이제까지 집사람한테만 맡기고 저희는 방관했던 것 같아요.
둘째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저희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데. 막내 준수까지 진지하게 말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들이었어요. 이 아들들이 집안일을 자기 일로 여긴다니.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작년 이맘때의 저를 떠올려 보니까 정말 많은 게 달라졌더라고요. 작년에는 혼자서 모든 걸 떠안고 끙끙댔는데 이제는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작년에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함께하는 것 자체가 완벽이라는 걸 알았어요. 작년에는 며느리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작년에는 추석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가장 기다려지는 명절이 되었어요. 문득 돌아가신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어머니도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그걸 몰랐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마음속으로 시어머니께 사과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전통을 이제 더 아름다운 방식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며칠 후 은영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지난번 유튜브 영상 보고 연락 온 분이 있어요. 누가? KBS 방송국에서요. 우리 가족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해요. 다큐멘터리? 네. 요즘 많은 가정에서 명절 스트레스 때문에 고생한다면서 우리 가족처럼 해결한 사례를 소개하고 싶다고 해요. 그런 걸 왜 해? 어머니 이야기가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요. 특히 저희 또래 며느리들한테요. 잠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가족의 사적인 이야기가 남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머니가 하신 말씀 중에 특히 인상 깊었던 게 있다고 해요. 뭐? 조상님이 원하시는 건 완벽한 음식이 아니라 가족들이 마음을 모으는 거지라는 말씀이요. 그 말 때문에 울면서 유튜브 댓글 다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그저 순간적으로 한 말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니. 그럼 해보자. 정말요? 응. 우리가 배운 걸 다른 분들도 배울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니겠어?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은 방송에도 나오게 되었어요. 촬영 당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카메라맨, 음향감독, PD. 온 집안이 북적거렸어요. 어머니, 긴장되세요? PD가 물었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평소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어요. 이제는 정말로 평소대로 하면 되는 거였어요. 억지로 완벽하게 하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냥 가족들과 함께 웃으면서 하면 되는 거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어요. 저도 올해 추석은 며느리들과 함께 준비해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67세에 새로운 걸 배우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왔어요. 심지어 젊은 며느리들로부터도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께 이 방송을 보여드렸더니 올해부터는 저희도 함께 하자고 하셨어요. 덕분에 시어머니와 관계가 훨씬 좋아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바꾼 건 우리 집만이 아니라 수많은 가정의 추석 풍경이었구나.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6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고 며느리들과는 정말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손자들도 할머니를 더 가까이 느끼게 되었고 아들들도 집안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변했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라는 걸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고 오래된 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저처럼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 오신 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바꿔봐도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건 가족들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함께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음식이든 어떤 상차림이든 완벽해져요. 올해 추석도 곧 다가와요. 벌써부터 설레어요. 며느리들과 함께, 손자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추석이요. 그리고 그 따뜻한 기억들이 또 다른 가정에도 전해져서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67세에 시작된 저의 새로운 인생처럼 여러분도 언제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함께하려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배우려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기적을 만들 수 있어요. 저희 가족처럼요. 구독하기와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완벽한 것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해도 함께 웃으며 사랑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67세의 새로운 시작,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어머니, 기분 전환하세요. 우리가 다 챙길게요. 이 말을 믿으셨나요? 저는 믿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석 달. 49제도 끝나고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지려던 참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것도, 저녁에 혼자 밥상을 차리는 것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었죠. 하지만 명절은 달랐습니다. 40년을 함께 차례상을 차렸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먼저 말했어요. 올해는 차례 지내지 말자. 각자 편하게 지내. 아들도 며느리도 알았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홀가분했어요. 명절 준비 안 해도 된다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가정에도 행복이 깃들 거예요. 이번 명절이 연휴가 길다고 했죠. 그때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 여행 가실래요? 며느리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죠. 엄마, 혼자 집에만 계시면 더 우울하시잖아요. 우리랑 제주도 갈까요? 연휴가 길어서 딱 좋은데 같이 가요.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여행은 무슨. 나이가 70인데 뭐하러 멀리 가나 싶었어요. 하지만 아들 부부가 계속 권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처음 맞는 명절인데 기분 전환하세요. 숙소는 우리가 알아볼게요. 어머니는 그냥 가방만 싸시면 돼요. 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해요. 같이 가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주 얼굴도 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이렇게 신경 써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남편 장례 때도 며느리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문상객 응대하고 음식 챙기고 제가 정신없을 때 옆에서 묵묵히 일 처리해줬죠. 착한 며느리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럼 가자. 결정하고 나니 조금 설레기도 했어요. 남편이랑 신혼여행으로 제주도 갔던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50년 전 일이죠. 그때 우리 젊었는데 이제 혼자 가게 될 줄은 몰랐네요. 숙소비는 내가 낼게. 며느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저희가 모실게요. 하지만 저도 자존심이 있죠. 아들 내외가 맞벌이로 고생하는 거 아는데 어떻게 다 떠넘길 수 있나요? 아니다. 내가 낼게. 남편 장례식 끝나고 남은 돈이 있어. 그걸로 가자. 결국 남편 부의금에서 남은 돈과 제 적금을 좀 깨서 23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연휴 기간이라 펜션 비용도 비쌌고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들이 교통비는 자기가 낸다고 해서 숙소와 식비는 제가 부담하기로 했어요. 가족 여행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마음이 푸근했습니다. 살면서 남편 없이 여행 가본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랑 손주랑 함께라니 기대됐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편한 옷, 모자, 선크림, 손주 간식까지. 혹시 몰라서 멀미약도 챙기고 무릎 아플 때 바르는 파스도 넣었어요. 준이가 좋아하겠다. 3살 손주가 비행기 타는 거 처음인데 얼마나 신기해할까.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떠났습니다. 희망을 안고. 공항에 도착하니 바람이 시원했어요. 9월 말 제주도는 아직 더웠지만 서울보다는 선선했죠. 손주 준이가 제 손을 잡고 폴짝폴짝 뛰었어요. 할매, 바다가. 그래, 바다 가자. 렌터카를 빌려서 숙소로 향했어요. 펜션은 제법 괜찮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방이 3개 있는 독채였어요. 저는 한 방, 아들 내외와 손주가 큰 방, 그리고 작은 방 하나가 더 있었죠. 짐을 풀자마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우리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점심 먹으러요. 같이 안 가고? 아니, 준이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엄마가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금방 올게요. 준이는 멀쩡히 뛰어놀고 있었어요. 힘들어 보이지도 않았죠. 하지만 처음 여행 와서 아이가 피곤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 다녀와라. 맛있는 거 먹고. 아들 내외가 나갔습니다. 준이랑 저만 남았죠. 펜션 앞마당에서 공놀이를 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준이가 보채서 낮잠을 재웠습니다. 2시간이 지나도 아들 며느리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화를 걸었어요. 준이 자는데 너희 언제 와? 아, 엄마 여기 맛집 줄이 너무 길어서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3시간째, 4시간째. 준이가 일어나서 배고프다고 울었어요. 할매, 배고파. 펜션 냉장고를 뒤져서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여행 오면서 혹시 몰라 챙겨온 거예요. 준이는 후루룩 먹었지만 제 속은 불편했죠. 점심 먹으러 간다더니 뭐 하는 거야? 해가 질 무렵에야 아들 내외가 돌아왔어요.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쇼핑 좀 하고 왔어요. 며느리 얼굴이 환했어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준이 밥은? 어머님이 챙겨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왠지 공허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첫날이니까 그럴 수 있지 싶었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오늘은 우리 스쿠버 다이빙 예약해놨어요. 어머니는 무릎 안 좋으시잖아요. 준이랑 펜션에서 쉬세요. 스쿠버 다이빙은 언제 예약한 거야? 오기 전에 미리 해뒀어요. 여행 오기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요. 우리도 같이 뭐하러 가면 안 돼? 어머니, 스쿠버는 위험해요. 준이도 어리고 그냥 쉬세요.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게요. 또 나갔습니다. 아침 먹고 나가서 저녁 6시에 들어왔어요. 10시간을 준이랑 둘이 있었죠. 펜션 주변에 애들 놀만한 곳도 없었어요. 그냥 마당에서 공놀이하고 그림 그리고 TV 보고. 준이는 자꾸 할매 심심해 그랬어요. 저도 심심했습니다. 내가 뭐하러 제주도까지 왔나. 셋째 날 아침 며느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어제 너무 피곤하셨죠? 오늘은 우리가 준이 데리고 나갈게요. 그래? 조금 기대했어요. 그럼 저는 쉬면 되니까요. 네. 저희 오전에만 승마 체험 다녀올게요. 점심때쯤 올게요. 또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펜션에 남았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죠.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눈물이 났어요. 50년 전 신혼여행 때는 둘이서 손잡고 해변을 걸었는데 이제는 혼자네요. 아이들이랑 여행 온다고 했는데 결국 혼자 펜션에 앉아 있고. 이게 기분 전환인가요? 이게 가족 여행인가요? 점심때가 되어도 안 들어왔습니다. 전화했더니 조금만 더 하고만 하더라고요. 결국 저녁 때 들어왔어요. 준이는 피곤해서 칭얼거렸고 아들 내외는 피곤하다며 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흘을 보냈어요. 저는 관광지 구경 하나 못했습니다. 그냥 펜션 마당과 거실만 봤어요. 연휴 마지막 날이 추석 당일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뭔가를 뒤적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일어나셨어요? 응, 뭐해? 며느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지나가긴 아쉽지 않으세요? 명절인데. 아쉽긴 뭐가 아쉬워. 우리 차례 안 지내기로 했잖아. 그래도 명절 음식 정도는 먹어야 하지 않을까요? 간단하게라도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어머니, 손맛이 너무 그립네요. 전 좀 붙여주시면 안 돼요? 이거구나. 여행 내내 알아서 한다더니 결국 이거 시키려고 데려온 거구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재료는? 제가 마트 가서 사올게요. 어머니는 뭐 살지만 적어주세요. 며느리가 종이와 펜을 내밀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종이를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억울해서였죠.
그래도 며느리인데, 명절인데, 결국 적었습니다. 부침개 재료, 나물 재료, 잡채 재료까지. 며느리는 그걸 들고 마트에 갔다가 30분 만에 돌아왔어요. 어머니, 사왔어요. 부엌 식탁에 재료를 쫙 펼쳤습니다. 애호박, 감자, 당근, 고기, 각종 나물들. 보는 순간 한숨이 나왔어요. 이걸 언제 다 하지? 며느리는 준이 데리고 나갔어요. 어머니, 저희는 준이 데리고 해변 산책할게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라고요. 겨울에 70이라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었어요. 남편 장례 치르고 몸도 많이 약해졌죠. 그런데 낯선 펜션 부엌에서 혼자 명절 음식을 하라고요. 하지만 시작했습니다. 감자를 깎고 애호박을 썰고 고기를 재웠어요.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무릎은 저리고 손목은 아팠죠. 전을 부치기 시작했어요. 감자전, 호박전, 고기전. 기름이 튀어서 손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부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며느리가 실망할까봐, 아들이 섭섭해할까봐, 명절인데 음식이 없으면 이상할까봐. 그렇게 5시간을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아들 내외가 들어왔어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보더니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어머니, 대박이다. 역시 어머니 손맛이죠. 아들도 좋아했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진짜 맛있겠다. 애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음식 사진, 가족 사진. SNS에 올린다고 했죠. 며느리가 휴대폰을 보며 웃었어요. 댓글이 달린다고 좋아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어요. 옆방에서는 아들 내외가 TV 보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이는 이미 골아떨어졌겠죠. 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봤어요. 제주도 밤바다가 보였어요. 달빛이 파도에 반짝이고 있었죠. 여보, 남편이 보고 싶었어요. 평생 저를 아껴주고 챙겨주던 사람. 그 사람이 없으니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나 봐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같은 동네 살면서 4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죠. 영수가 나 제주도 와 있어. 근데 여행은 무슨. 손주 돌보고 밥만 했어. 내가 왜 여기 온 건지 모르겠다. 10분쯤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어머, 그래? 나도 그런 적이 작년에 며느리가 캠핑 가자고 해서 갔다가 텐트에서 밥만 하다 왔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을 뭐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친구 말에 조금 위로가 됐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래도 허전했죠. 다음 날 아침 짐을 싸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 여행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도 또 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아들이 물었어요. 엄마, 재미있으셨어요? 응. 다음에 또 가요. 겨울에 강원도 어때요? 며느리가 거들었죠. 어머니, 강원도 펜션도 좋던데요? 그는 못 하시니까 어머니는 숙소에서 쉬시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제주도 바다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아니었어요. 명절 때도 아이들이 오면 같이 차례 지내고 다 같이 음식 먹고 웃고 떠들었죠. 남편이 있으니까 아이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제가 만만해진 거예요. 혼자 있는 늙은 엄마. 뭐든 시켜도 되는 사람. 거절 안 하는 사람. 그렇게 본 거겠죠.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멍하니 지냈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여행 재미있으셨죠? 사진 SNS에 올렸더니 반응 좋던데요. 그래. 다음 달에 준이 생일인데 엄마가 미역국 끓여주시면 안 돼요? 어린이집에서 생일잔치 할 건데 할머니 미역국 최고잖아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생각해 볼게. 엄마, 왜 그러세요? 편찮으세요? 아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친구 영숙이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영숙이는 제 얼굴 보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너 많이 힘들구나. 응.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제주도 여행, 펜션에서 혼자 준이 보던 일, 명절 음식 하던 일. 다 얘기하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어요. 나는 네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동안 남편 장례 때도 많이 도와줬고 평소에도 잘해줬어. 그거 다 알아.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어. 나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야. 시어머니니까 엄마니까 뭐든 해줄 거라고. 어머니,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남편 떠나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옆자리 보면 텅 비어 있어. 밥해도 혼자 먹고 갑자기 모든 걸 혼자 해야 했어. 그렇게 지내다가 너희가 여행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목이 메었어요. 나도 구경하고 싶었어. 제주도 바다 보고 오름도 올라가 보고 너희랑 밥도 같이 먹고. 그런 거 기대했어. 근데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못했어. 그냥 펜션에서 애 보고 밥하고. 그게 다였어.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너희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싫은 소리 안 하고 참았어. 근데 참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 오히려 더 힘들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싫으면 싫다고 할게. 힘들면 힘들다고 할게. 그러니까 너희도 엄마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네, 엄마 알겠어요. 며느리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진심으로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생각 없이 행동했어요. 다음부터는 어머니 의견 먼저 여쭤볼게요. 고마워. 그리고 나도 이제는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남편 없이 사는 게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네.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날 대화 후로 달라졌어요. 아들이 전화할 때도 먼저 물어봤죠. 엄마, 괜찮으세요? 힘든 거 없으세요? 며느리도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준이 생일 때도 어머니 오실 수 있으시면 오세요. 미역국은 제가 끓일게요. 라고 했습니다. 2달쯤 지났을까요? 친구 영숙이랑 둘이서 경주로 여행을 떠났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영숙이가 말했어요. 너 많이 달라졌어. 뭐가? 표정 예전보다 밝아졌어. 그런가 싶어서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정말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경주에서 불국사도 가고 첨성대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었어요. 영숙이랑 밤늦게까지 수다도 떨었죠. 옛날 얘기, 요즘 얘기, 앞으로 얘기. 야, 우리 이러다 80까지 살면 아직 10년 남았다. 그러게, 뭐하고 살지? 일단 여행 많이 다니자. 우리 둘이. 좋아. 숙소 창문으로 경주 야경이 보였어요. 달빛 아래 기와집들이 고즈넉했죠.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마음속으로 남편한테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남편도 제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니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응, 아주 재미있었어. 다행이다, 엄마. 다음 주말에 저희가 집에 갈게요. 밥은 저희가 사갈게요. 그냥 얼굴이나 보려고요. 그래, 기다릴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 맞는 겨울이네요. 추울 것 같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뒤 며느리가 전화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 펜션 예약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또 그런 건가 싶어서요. 근데 이번에는 어머니 방만 따로 잡았어요. 어머니는 쉬시고 저희가 준이 볼게요. 어머니는 진짜 푹 쉬세요. 정말? 네, 그리고 밥도 저희가 다 할게요. 어머니는 손님으로 오세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고맙다. 어머니,
저희가 죄송해요. 이제라도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알았어. 그럼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변했구나. 우리 관계가 변했구나. 제가 용기 내서 말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생각을 바꾼 거겠죠.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남편 산소에 갔어요. 묘비를 닫고 꽃을 올렸습니다. 여보, 나 요즘 괜찮아.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좀 나아졌어. 바람이 불었어요. 아이들도 많이 달라졌어. 나를 배려해 주려고 노력해. 나도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 해.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당신이 옆에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마.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고마웠어, 여보. 50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슈퍼에 들렀어요. 장을 보고 저녁 재료를 샀죠. 혼자 먹을 저녁이지만 정성껏 만들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어요. 작은 밥상이지만 정갈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나쁘지 않네. 혼자라는 게 외롭지만 자유롭기도 했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내일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갈게요. 그래, 좋아. 사랑해요, 엄마. 나도. 전화를 끊고 웃었어요. 사랑한다는 말 오랜만에 들었네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우고 제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를 아끼는 법을 배웠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가족에게 당연하게 대해지고 있나요? 참고 또 참고 계신가요? 힘들면 힘들다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고 무서울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말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관계는 변할 수 있어요. 제 아이들처럼요.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모르잖아요. 하루하루가 소중해요. 그 시간을 다른 사람만 위해 쓰지 마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해보세요. 여행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취미도 찾아보세요.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올게요. 명절마다 거짓말하는 딸에게 통쾌한 복수를 한 74세 어머니의 충격적인 반격.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다시 같은 핑계구나. 74세 이순자,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3년 동안 딸에게 당한 치욕적인 거짓말들, 그리고 제가 준비한 통쾌한 복수극.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모두 털어놓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할게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남편 회사에서 긴급 출장 지시가 내려와서. 추석 전날 밤 9시 딸 혜진이의 전화였습니다. 벌써 세 번째 같은 핑계였어요. 작년 설날에는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 작년 추석에는 차가 고장나서라고 했었죠. 거실 탁자 위에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송편과 갈비찜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허리가 아픈 것도 참고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옆방에는 8살 손자 지훈이와 5살 손녀 서연이를 위해 준비한 선물들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고요. 정말 속상해요. 엄마, 지훈이도 서연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는데. 혜진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났지만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 알았다. 일이 급하면 어쩔 수 없지.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빈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잠깐 집에 놀러온 이웃 김옥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또 못 들어온다나 봐. 혜진이 내가. 응, 사위가 또 출장이래. 참 이상하네. 작년에도 그랬잖아. 그전에도. 김할머니의 말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왜 우리 딸내는 명절마다 급한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되돌아봤죠.
남편을 일찍 떠나보낸 후 혼자서 혜진이를 키워왔어요. 야간 청소일도 하고 새벽 신문 배달도 했죠. 혜진이가 대학 갈 때는 제 아파트까지 팔아서 학비를 댔어요. 혜진이가 결혼할 때는 10년 동안 모은 저금을 털어 신혼집 전세금까지 도와줬어요. 손자 손녀가 태어났을 때는 육아용품부터 교육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줬죠. 그런데 이게 뭔가요? 명절 때마다 핑계 대고 안 오는 딸. 혼자 명절 음식 해놓고 혼자 치우고 혼자 제사 지내는 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밤새 이런 생각만 맴돌았어요. 다음 날 추석 아침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다들 자식들과 명절을 보내러 가는 모습이 부러웠죠. 순자야, 혜진이네 정말 안 왔네. 일이 급하다니까 어쩌겠어.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자식 앞에서 바보가 된 기분이라 차마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추석이 지나고 일주일 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딸의 직장 동료 박 과장을 우연히 만났어요. 어머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박 과장님. 반갑네요. 혜진이 추석 때 가족 여행 정말 잘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SNS에 올린 제주도 사진들 보니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던데요. 그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제주도? 가족여행? 혹시 언제 다녀왔다는 건가요? 추석 연휴 때요. 어머님도 함께 가셨을 줄 알았는데 사진에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긴급 출장이라며 못 온다고 했던 바로 그날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손자 지훈이가 두고 간 태블릿을 켰습니다. 마을 복지관 디지털 교실에서 배운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는군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혜진이의 SNS를 찾았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제주도 바다에서 환하게 웃는 혜진이 가족들. 긴급 출장이라던 사위는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었고 할머니 보고 싶어 한다던 지훈이와 서연이는 모래성을 쌓으며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사진 날짜를 확인해 보니 추석 당일이었어요. 제가 혼자 송편 먹으며 울고 있을 때 그들은 제주도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작년 설날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라고 했던 그날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작년 추석차가 고장나서라고 했던 그날에는 부산 해수욕장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고요. 이 자식들이 날 바보로 만들었구나.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어요.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었고 가슴속에서는 화산 같은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처량했어요. 내 딸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희생했던 딸이 날 이렇게 속였다니. 잠 못 이룬 새벽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화를 내봤자 소용없어. 이제는 그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때가 됐어. 우선 지난 3년간의 증거들을 모두 정리했어요. 혜진이의 SNS에서 거짓말했던 날짜의 사진들을 모두 저장했죠. 각 사진 옆에는 그날 혜진이가 한 핑계를 적어놨어요. 2021년 설날 아이가 독감에 걸려서라더니 롯데월드 놀이기구 타는 사진. 2021년 추석차가 고장나서 부산 해운대 해수욕 사진. 2022년 설날 사유회사의 응급 상황에는 경주 불국사 관광 사진. 2022년 추석 지훈이가 장염에 걸려서는 강원도 스키장 사진. 2023년 추석 사위 긴급 출장에는 제주도 가족여행 사진. 이걸 보니 더 화가 났어요. 계획적이고 치밀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다음으로 은행에 가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 모아둔 교육비 통장을 확인했어요. 매달 연금에서 10만 원씩 떼어서 3년간 모은 돈이 꽤 큰 금액이 되어 있었죠. 이 돈을 미끼로 써볼까? 저는 혜진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혜진아,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둔 게 있어. 다음 명절에 꼭 와서 받아가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거야. 그리고 교육비 통장 사본 사진을 살짝 첨부했어요. 30분도 안 되어서 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뭔데요? 이 돈이? 설날에 직접 와서 확인해봐라. 너희 앞으로 준비해둔 거야. 혜진이의 목소리에 갑자기 열정이 느껴졌어요. 평소라면 설날에 못 올 핑계를 대기 시작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엄마, 저희가 일찍 가서
명절 음식 준비도 도와드릴게요. 몇 시에 도착할까요? 이전에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제안이었죠. 돈 앞에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그 뒤로 혜진이는 매주 안부 전화를 했어요. 명절 준비는 어떻게 할지, 음식은 뭘 해드릴지 묻더군요. 평소 같으면 명절 전날에야 못 갈 것 같다고 연락했을 텐데. 이웃 김옥분 할머니에게 제 계획을 털어놨어요. 옥분아, 이번 설날에 우리 동네 할머니들 모두 우리 집에 모이지 않겠어? 왜? 무슨 일인데? 저는 혜진이가 거짓말한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김할머니는 깜짝 놀라더군요. 이 자식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순자야, 우리가 도와줄게.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가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다들 화가 나셨죠. 그런 자식들에게는 제대로 된 교훈이 필요해. 설날 아침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나둘 집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총 8분이 오셨죠. 거실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명절 음식을 차려놨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프로젝터를 설치해뒀어요. 순자야, 정말 괜찮겠어? 걱정 말아요.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됐어요. 오후 2시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문을 열자 혜진이 가족이 서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죠. 엄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머니, 지훈이와 서연이가 뛰어와서 안겼어요. 어서 와. 오랜만이구나. 거실로 들어서자 혜진이와 사위의 표정이 당황스럽게 변했어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은 몰랐네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야. 다들 너희를 만나고 싶어 하셨거든. 특히 명절마다 왜 항상 못 오는지 궁금해 하셨어. 사위의 얼굴이 굳었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인사했어요. 식사가 시작됐어요. 혜진이는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음식을 권하며 대화에 참여했어요. 아마 통장 때문이었겠죠. 엄마가 준비하신 특별한 게 뭔지 정말 궁금해요. 식사 다 끝나고 보여줄게.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 이제 약속한 특별한 선물을 보여드릴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혜진이와 사위는 기대에 찬 표정이었고 손자 손녀들도 궁금해했어요. 저는 천천히 프로젝터 리모컨을 들고 버튼을 눌렀어요. 거실 벽에 큰 화면이 나타났고 첫 번째 사진이 떴어요. 이것이 내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란다. 너희가 얼마나 완벽한 거짓말쟁이인지 보여주는 앨범이지. 벽에는 2021년 설날 롯데월드에서 찍은 혜진이 가족 사진이 크게 비춰졌어요. 아래쪽에는 제가 적어놓은 글자가 나타났죠. 2021년 1월 12일 설날 엄마에게 한 거짓말. 지훈이가 독감에 걸려서 못 가요. 실제 상황 롯데월드에서 가족 나들이. 혜진이와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다음 사진이 나왔어요. 부산 해운대에서 수영하는 모습이었죠. 2021년 9월 21일 추석 엄마에게 한 거짓말. 차가 고장나서 못 가요. 실제 상황 부산 해운대 가족 여행. 이웃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혀를 차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이럴 수가 부모를 이렇게 속이다니. 사진은 계속 이어졌어요. 경주 불국사, 강원도 스키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주도 해변 사진까지. 2023년 9월 29일 추석 엄마에게 한 거짓말. 남편이 긴급 출장 가서 못 가요. 실제 상황 제주도 가족 여행. 제주도 바다에서 환하게 웃는 혜진이 가족의 모습이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혜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저희를 이렇게 망신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망신을 준 게 누구니? 3년 동안 엄마를 속이고 이웃들 앞에서 날 거짓말쟁이로 만든 게 누구지? 이웃 김옥분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젊은 사람들, 너희가 너희 어머니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아? 매 명절마다 너희를 기다리며 음식 준비하시고 혼자 앉아서 쓸쓸히 보내던 모습을 우리가 다 봤다. 다른 할머니도 말씀하셨어요. 명절이면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이 곧 온다고 기대해 차서 말씀하시던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웠는지. 혜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사위도 고개를 푹 숙였죠.
8살 지훈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아프세요? 그 순간 제 마음에 단단한 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손자의 순수한 질문에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혜진이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 잘못을 저지르고 용서를 구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좀 쉬고 싶어서 한 번 거짓말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고 엄마 마음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사위도 일어서서 깊이 인사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혜진이한테 명절마다 가기 싫다고 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핑계를 대자고 한 것도 저였어요. 왜 그랬니? 솔직히 편하게 놀러 다니고 싶었어요. 명절에 집에 가면 예의상 해야 할 것들이 많고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상처받으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 있자니 가슴속에 쌓인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이 싫어서 이런 게 아니란다. 그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을 뿐이야. 혜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저희를 얼마나 기다리셨을지. 이웃 할머니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제 우리는 가봐야겠다. 가족끼리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으니. 할머니들이 나가신 후 우리 가족만 남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진짜 통장을 꺼냈어요. 이건 정말로 너희들을 위해 모은 돈이란다. 지훈이와 서연이 교육비로 쓰라고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모았어. 혜진이와 사위가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런 돈을 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손자 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이것밖에 없어서.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그때 지훈이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돈보다 할머니가 더 좋아요. 다음 명절에는 꼭 올게요. 거짓말 안 할게요. 5살 서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서연이도 할머니랑 같이 송편 만들고 싶어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혜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을게요. 정말 못 올 일이 생기면 미리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찾아뵐게요. 사위도 약속했어요. 어머니, 제가 혜진이 등을 떠민 것이 잘못이었어요. 앞으로는 먼저 명절 계획을 세우고 어머니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거짓말 없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그저 솔직하게. 혜진이는 자신이 얼마나 부담을 느꼈는지 털어놨고 저는 얼마나 외롭고 섭섭했는지 이야기했어요.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건 비싼 선물이나 화려한 음식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었구나. 그래, 맞다. 너희가 진심으로 와주는 것, 그게 내가 가장 원하는 거였어. 다음 날 아침 혜진이 가족이 떠나면서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아이들과 함께 또 올게요. 그냥 놀러요. 정말이니? 네, 이제 거짓말은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다음 주에 왔어요. 명절이 아닌 평범한 토요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할머니를 보러. 지훈이와 서연이가 제 무릎에 앉아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가 된 기분이었어요. 이제 명절이 두렵지 않아요.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지도 않아요. 대신 진실한 사랑과 솔직한 대화가 있는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가족 때문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용기 내어 진실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깊은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희 가족처럼요. 엄마, 사랑해요. 어제 혜진이가 전화해서 한 말입니다. 3년 만에 들어보는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순자 할머니는 매주 혜진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는 할머니와 요리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며 명절마다 함께 전통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족의 거짓말이 진실로 바뀐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